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입니다. 대전의 한 종교교육시설에서 127명이 한꺼번에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방역당국의 조사 결과 지난 12일 한 학생에게서 첫 증상이 나타났지만 학교 측이 선제적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솔 기자, 이 집단 감염이 일어난 시설이 종교 관련 국제학교라면서요. 네, IEM이라는 선교회가 운영하는 대전 중구에 있는 IEM 국제학교입니다. 선교사 양성을 목표로 청소년을 선발해서 기독교 교리와 중고교 과정 등을 가르치는 비인가 학교인데요. 전체 학생과 교직원 158명 가운데 12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학교는 모든 학생이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적게는 7명에서 많게는 20명이 한 방에서 함께 생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건물 지하 식당에는 좌석별 칸막이가 없었고 일부 층에선 샤워 시설과 화장실을 같이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밀폐된 여건에서 많은 인원이 집단 생활을 해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이어졌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대전시는 특히 지난 12일 해당 학교에서 첫 증상자가 나왔지만 어제 확진자가 나올 때까지 선제 검사를 비롯한 학교 측의 조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는 IEM 국제학교를 3주간 폐쇄 조치하고 대면 예배와 시설 내 거리 두기 이행 등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입니다. 최초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학생들이 입소 후 격리 생활을 해온 만큼 무증상 상태 감염자가 입소해 코로나19가 확산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선교회는 대전에 본부를 두고 IEM 국제학교 등 전국의 23개 교육시설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20여 명이 확진된 광주의 TCS 에이스 국제학교도 포함돼 연관성을 조사 중입니다. 대전시는 유사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전수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시청에서 KBS 뉴스 한솔입니다. 네, 앞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 광주광역시에서도 이 종교와 관련한 교육시설에서 2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이곳이 이 대전의 국제학교와 같은 선교회 소속인 것을 확인하고 관련성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정대 기자, 이 확진자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겁니까? 네, 광주에서는 종교 관련 교육시설인 TCS 에이스 국제학교에서 2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토요일 해당 교육시설에서 한 명이 확진된 이후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이 밀접 접촉자를 검사한 결과 최초 확진자가 나온 첫날에 15명, 이튿날인 어제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현재까지 확진자 23명이 나왔습니다. 또 확진자 동선 추적을 통해 접촉자에 대한 추가 검사가 진행되고 있어 확진자는 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확진자들은 숙식을 하며 함께 지내오다 집단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시설은 127명의 확진자가 나온 대전의 IEM 국제학교와 동일한 선교회 소속인데요. 방역당국은 시설 관계자의 타 지역 동선을 추적하는 등 연관성을 살피고 있습니다. 또 전남 순천에서도 대전 IEM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 한 명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주말에 순천 집에 왔다가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학생의 접촉자를 중심으로 추적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남 화순에서는 어제와 오늘 사평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 2명이 잇따라 확진돼 센터를 임시 폐쇄하고 직원들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청에서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서울의 확진자는 102명으로 2주 넘게 100명대지만 병원과 요양시설 관련 감염은 여전합니다. 한편 서울시는 대중교통에 대한 환경검체 검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혜주 기자입니다.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하루 사이 102명 늘었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는 2주 넘게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기저질환이 있던 70대 이상 노인 4명이 추가돼 모두 301명이 됐습니다.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는 2주 전에 비해 줄었지만 병원 요양시설발 감염과 집단 감염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별로 살펴보면 지난 22일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강남구 소재 회사에서 지금까지 모두 28명이 확진됐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전화로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 특성상 침방울이 많이 발생했으며
일부 근무자는 마스크 착용이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등포구의 의료기관에서는 지난 20일 퇴원 환자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뒤 환자와 간병인 등 누적 9명이 확진됐습니다. 해당 시설은 다인실의 경우 화장실을 공용으로 사용하면서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한 주 동안 다중이용시설과 직장, 의료기관 등을 통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며 31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준수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지하철과 버스, 택시 등을 대상으로 환경 검체를 검사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확진자가 방문, 이용한 대중교통을 소독한 뒤 실시한 검사와 소독하기 전의 시설에 대해 실시한 검사 950건 모두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천공항을 통한 내외국인 입국자를 자가격리 장소까지 수송하는 특별수송 전담택시 운영 300일 동안 단 한 사람의 기사도 확진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경기 지역의 확진자는 76명으로 이틀째 두 자릿수를 보이면서 확산세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의 마이티 앱처럼 경기도 역시 확진자 동선을 확인해 이용자의 접촉 위험도를 알려주는 앱을 다음 달 내놓습니다. 김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0시 기준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6명입니다. 국내 발생이 72명, 해외 유입이 4명입니다. 전날 도내 신규 확진자가 50여일 만에 100명 아래로 떨어진 데 이어 오늘도 두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3차 대유행 시작 이후 200~300명대를 보였던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 14일 이후 10일 동안 꾸준히 100명대를 보이는 등 감염 확산세는 둔화했습니다. 도내 확보 치료병상은 969개 가운데 560개가 사용 중이고 중증 환자 전담 병상은 81개 가운데 45개가 사용되고 있어 사태가 심각했을 때와 비교하면 다소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 내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는 김포 주간보호센터에서 1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21명이 됐습니다. 성남 전통시장과 양주 육류가공업체에서 확진자가 더 나와 누적 확진자는 각각 24명과 106명입니다. 경기 북부 경찰청에선 지난 8일 경찰관 3명이 확진된 이후 2주 만에 또다시 확진자가 나왔는데 주말 사이 800여 명의 직원 전수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는 확진자 동선과 이용자의 이동 경로가 겹칠 때 접촉 위험도를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을 다음 달 출시합니다. 경기도는 확진자 접촉 의심자가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인천에서 신규 확진자가 14명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국제선교학교 등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나온 것과 관련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대안학교 기숙시설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하고 필요한 방역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박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의 한 국제선교학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127명으로 검사자 중 확진자 비율이 80%가 넘습니다. 방역당국은 최대 20명이 한 방에서 기숙생활을 하는 등 전형적인 산밀 환경에서 급속 확산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추가 확산 방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 현장 대응팀을 파견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모든 기숙형 종교교육시설에 대해 방역 실태를 긴급히 점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져 참으로 곤혹스럽다면서 제2의 신천지나 BTJ 사태로 비화하지 않도록 초동 단계부터 확실하게 제압해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한 주 동안 국내 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365명으로 직전 한 주보다 130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소상공인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서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온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다만 코로나19는 방심한 틈을 비집고 대규모 집단 감염을 초래해 그간의 고통과 희생을 헛된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서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설 연휴 기간을 포함해 2월부터 적용할 거리 두기 단계와 세부 조치를 이번 주에 결정할 계획입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확진자 발생 상황과 의료체계의 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역과 일상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새로운 확진자는 437명으로 최근 400명대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서 들으신 대로 이 수도권 확진자는 이전보다 많이 줄었지만 대전에서 또 이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재난방송센터 연결합니다. 이호준 기자, 먼저 오늘 나온 코로나19 확진자 현황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37명 기록했습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 405명, 해외 유입 32명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7명 줄어서 275명 기록했고요. 사망자는 11명 늘었습니다. 지역별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역본부가 오늘 0시 기준 발표한 거니까 지자체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대전이 가장 많습니다. 125명 기록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요. 이 대전 선교회가 운영하는 비인가 국제학교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대전 다음으로는 서울이 91명, 경기가 72명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대전에 확진자가 늘면서 수도권 확진자의 비율은 국내 발생 확진자의 43%,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전국의 주요 집단 감염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준 발표 자료인데요. 대전 IEM 국제학교에서 누적 총 확진자가 127명 나왔고요. 전북 순창의 요양병원은 6명이 추가가 돼서 확진자가 총 119명 됐습니다. 대구의 스크린 골프장 관련해서 확진자는 15명까지 늘었습니다. 이처럼 학교, 병원, 골프 연습장 등 일상생활 속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 하루 확진자가 400명대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 숫자를 보면은 지난 2차 유행 때만큼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3차 대유행 정점과 비교해서는 확진자 수가 이전보다 좀 줄었습니다. 오늘은 437명인데요. 딱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 25일 보면 1241명, 최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해보면 확진자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3차 대유행의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것을 그래프상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조금씩 줄어가고 있습니다. 2주 전인 1월 12일에 390명 기록했는데요. 오늘은 275명, 3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사망자가 조금 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증가폭은 둔화됐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최근 일주일 신규 확진자는 평균 399명, 오늘은 437명입니다. 2차 대유행 정점이었던 지난해 8월 27일 441명과 비교해보면 그리 적은 숫자가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대전 국제학교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언제든 집단 감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날씨가 조금 풀렸습니다. 실내 환기를 더 자주 해주시고요.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도 더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동료 의원 성추행 문제가 불거져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징계 절차를 밟기 위해 김 대표를 직위 해제하고 당 기율위원회에 넘겼습니다. 보도에 이중근 기자입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같은 당 장혜원 의원을 성추행했다는 겁니다. 정의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김 대표가 지난 15일 장혜원과 저녁 식사를 하고 나오는 과정에서 성추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배 부대표는 18일 장의원으로부터 사건을 제보받고 일주일 동안 비공개로 조사해왔다며 가해자인 김종철 대표도 면담 조사에서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표는 사건이 불거지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징계 절차를 위해 김 대표를 직위 해제하고 당기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배 부대표는 다만 피해자의 뜻에 따라 고소나 고발 등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인 장 의원은 서면 입장문에서 함께 젠더폭력 근절을 외쳐왔던 동지이자 당대표로부터 존엄을 훼손당하는 충격과 고통이 컸다며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고통을 이야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또 피해자다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며
현직 국회의원이란 사실도 자신이 피해자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하진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종철 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자신이 너무나 큰 상처를 입혔다며 피해자에게 사과한 뒤 정의당과 당원, 국민께도 충격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이를 덮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커지자 경찰이 오늘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실이 잘못 알려진 경위에 대해 송구하다며 담당 수사관이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문예슬 기자입니다. 최승렬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설명했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최 직무대리는 오늘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택시 블랙박스 복원 영상을 못 본 걸로 하겠다고 발언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허위 보고를 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해당 직원에 대한 진상조사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최 직무대리는 이어 지위가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위법 행위가 있으면 처리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이 사건에서 파출소와 경찰서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복원하지 못해 추가 수사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해명해왔습니다. 하지만 이후 택시기사와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가 영상을 복원했다는 사실을 담당 수사관에게 알렸는데도 못 본 걸로 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찰은 그제 담당 수사관이 영상을 본 사실이 일부 확인됐다며 뒤늦게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담당 수사관을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한편 이 차관은 오늘 오전 출근길에서 영상이 제출돼 다행이라면서도 기사와 합의한 뒤 영상을 지우라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어제 입장문에서는 영상 제출돼서 다행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그 객관적인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되니까. 이 차관은 또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 고위층과 연락한 건 없으며 운행 중 벌어진 일이 아니라고 확신하느냐는 질문엔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국회에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야당은 고시생 폭행 의혹 등 신상 검증에 주력하는 반면 여당은 검찰 개혁 등 정책 검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화진 기자입니다. 여야는 청문회 시작부터 박 후보자의 신상 의혹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가 지난 2016년 사법고시 준비생을 폭행했다는 의혹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측근들의 공천 헌금 요구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합의 채택되지 못한 증인들을 별도로 불러 어제 장외 청문회를 열었다면서 오늘이라도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청문회도 전에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결론을 내린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채택을 요구한 증인들의 면면이 더 논란이 있다고도 맞섰습니다.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법고시 준비생의 경우 사건 발생 장소에 있지도 않았으며 공천 헌금 요구를 방조했다고 주장한 김소연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자신의 이해에 따라 당적을 바꾸는 등 신뢰하기 어려운 인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김 전 시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이미 대법에서까지 항소가 기각된 사안이라며 야당이 행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후보자 또한 제기된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오히려 폭행을 주장한 사법고시 준비생의 경우 가족을 수시로 찾아오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또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실내 체육시설 등 집합 금지 업종의 임차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아울러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 후 학교 강사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는 한시 지원금도 오늘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정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집합금지 업종 임차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을 시작합니다. 대출 금액은 1,000만 원이고 대출 금리는 연 1.9% 고정금리입니다. 지원 대상은
전국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입니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타인의 건물을 임차해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1조 원을 활용해 지원되고 총 대출 기간은 5년입니다. 신청은 오늘 오전 9시부터 가능하며 대출은 신청일로부터 4, 5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방문 돌봄 종사자와 방과 후 학교 강사를 위한 한시 지원금 신청도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 근로복지공단은 오늘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 신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이번 대책으로 약 9만 명 정도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지난 15일 기준 지원 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고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 일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 첫 주인 오늘부터 오는 29일까지는 오부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첫날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이나 6인 대상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방문 돌봄 전담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강화로 밤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 이후 이 시간을 노린 절도가 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달 대행 앱을 악용해 협박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 실태를 정지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숙박과 음식점 부채 비율인데요. 코로나19로 영업을 제대로 못해서였죠. 임대료에 공과금 내는 날짜는 꼬박꼬박 돌아왔습니다. 자영업자들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문을 열어도 지켜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헬스장의 경우 밤 9시면 문을 닫죠. 샤워도 금지입니다. 출퇴근 전후로 운동하는 직장인들의 환불 요구가 속출했습니다. 전체 회원 수의 30%에서 40%는 연기를 하시거나 환불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카페는 어떨까요? 밤 9시까지 매장에서 커피나 음료를 마실 수 있습니다. 단 2명 이상이면 1시간만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손님한테 1시간이 넘으셨으니까 나가주세요. 저희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조금은 있고요. 밤 9시. 많은 게 멈추는 시각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24시간 불을 밝혔지만 지금은 꺼야 합니다.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입니다. 문 닫은 이때를 노리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인적 끊긴 골목에 한 남성이 어슬렁거리죠. 문 닫은 PC방 앞에 서더니 들어갑니다. 불과 2분 뒤 가게 안에 현금 모두 들고 사라졌습니다. 돈통에 거의 판매 금액 며칠 모아놓은 거 있었고 대략 적어도 1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 일주일치 정도는 되지 않을까. 아예 컴퓨터를 해체하고 고가의 부품을 훔쳐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근 2달 사이 양주와 파주, 부천 등 경기도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털린 PC방만 6곳이고요. 피해 금액이 1억 원이 넘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뒤에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 마시고요. 빈 병을 남기는 대담함도 보였다는데요.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천의 한 PC방에서 1,000만 원 상당의 부품을 훔쳐서 달아난 혐의입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다른 범행도 저질렀는지 또 훔친 부품을 어디에 팔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도둑도 무섭지만요. 자영업자들이 요즘 더 무서워하는 거 있습니다. 바로 후기입니다. 배달 대행 앱으로 음식을 주문 많이 하시는데요. 이용자 후기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사장님들 여기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이거를 악용하는 거죠. 자, 일단 배달 대행 앱으로 작은 사이즈를 주문합니다. 그리고 음식점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후기를 쓸 테니까 좋게 써줄 테니까 큰 사이즈를 요구한다죠. 그리고 큰 사이즈를 받고요. 후기는 안 남기고 그대로 사라지는 수법입니다. 리뷰를 나쁘게 올릴까 봐 울며 겨자 먹기로 사실 줬는데 협박받은 기분으로 주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화나죠 정말. 특히 배달 대행 앱에선 배달이 끝나면 주문 고객의 정보가 사라진다는데요. 따질 방법도 없다는 거죠. 지난해 전국의 월 평균 자영업자 수 553만 1천여 명입니다. 전년보다 7만 5천 명 정도가 줄었는데요. 창업보단
폐업이 더 많았을 만큼 힘들었다는 얘기죠. 이런저런 범죄의 표적으로까지 내몰리며 자영업자들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주주입니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13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고 금요일부터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저녁 사이 제주와 경남 해안에는 10에서 40, 그 밖에 남부지방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 중부지방에서도 내일 낮 한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동쪽 지역으로는 구름이 다소 지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전국에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부산이 13도, 광주가 1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